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정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6개월 만에 책 한 권 쓰기에 대한 포럼을 나눌 건데요. 책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 분야의 전문가 되기, 해당 영역의 지식적 권위 갖기,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기, 문학적 유희를 만들기,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 추가하기. 그런데 그 한 줄이 엄청 간지나는 거죠. 정말 면접관이 대충 이렇게 막 훑어보다가 다시 보는 거죠. 깜놀해서 이렇게 안경 이렇게 고쳐 쓰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책 쓰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뜨겁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 세상, 뜨거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2020년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세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만큼 강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 처음 보는 풍경들, 그 어떤 사람도 의연할 수 없었던, 모두가 동시에 당황했던, 전 세계로 번져나간 대책 없는 전염병인지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고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된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직업으로서 감당하는 분야가 변화를 가질 거라는 의미죠. 그래서 토머스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최소한 8번의 직업적 리부트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는 이를 가속화했고 지금은 우리 모두의 리부트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리부트 타이밍, 다시 말하면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 시간이죠. 생수도 한 모금 마셔두고요. 또 토머스는 여러분이 지금 청춘을 투자해서 배우고 있는 대학 전공만큼이나 실제적인 미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걸 소개해주고 싶어요. 2020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8가지의 미래 역량을 소개했는데요. 책 쓰기, 비디오 게임 설계, 제품 발명, 다큐멘터리 제작, 캠페인 시작, 팟캐스트 시리즈 제작,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되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8개를 다 읽은 이유는 이 모든 게 책 쓰기와 관련이 있어요. 책은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하나의 미디어이자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게임, 제품, 다큐멘터리, 캠페인, 팟캐스트 등은 모두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해낼 수 있어요. 책이라는 매체가 갖는 장점은 문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긴 호흡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맥락 설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죠? 종이 냄새가 좋잖아요, 여러분. 책은 안 읽어도 도서관은 좋아할 수 있죠? 서점에 가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요. 물론 이북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북에도 종이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오늘 책 쓰기에 관련해서는 총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책의 척추와 뿌리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주제 선정은 사람에 따라서 무척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책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엄청 편차가 큰 단계입니다. 약 100년간 인간관계와 리더십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교육은 카네기 코스인데요. 저도 이 교육을 받았는데 비싸요. 한 100만 원 정도?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을 홍보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또 홍보 같네요. 아무튼 저 카네기는 스피치에 앞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기를 열망하라.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간절히, 열렬히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주장에는 이견이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실제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모성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드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샘플입니다. 리처드 톱킨스는 자신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건 다 유전자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시몬 드 보부아르는 모성애는 여성을 노예로 만들거나 세뇌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모성애 강요론을 주장했다. 이게 첫 번째 샘플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종류의 글이 나쁘진 않지만 위키백과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 말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샘플이에요. 아이를 낳는 도중 산모와 아이 중 둘 중 하나를 살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결혼 전에 나의 대답은 언제나 산모였다. 남편 입장에서도 아직 어린 아기보다는 아내가 훨씬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이는 언제라도 다시 가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직접 엄마가 되고 보니 그 질문 자체가 우스웠다. 나의 생명을 몇 번이라도 대신해서 줄 수 있을 만큼 아기의 존재는 컸다. 아기는 보통 명사가 아니다. 고유 명사였다. 아기는 대체될 수 없는 단어였다. 엄마가 되는 것이란 두 개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고 그중 내 몸 바깥에 있는 심장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일생의 빛나는 사건이다. 나의 인생은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네, 두 번째 샘플입니다. 이렇게 나의 경험에 기초한 글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시 나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열렬하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책은 쓰고 싶은데 이 부분이 먼저 막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주제를 찾아야 한다면 물론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작은 작게 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군지 다 아시죠? TV에 워낙 많이 나오시긴 하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약 29권의 저서를 쓰고 인문학 강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조승연 작가입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언어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조승연 작가를 볼 때마다 10대의 첫 번째 책을 썼다는 부분에서 가장 영감을 받고 있어요. 조승연 작가가 16살에 처음 쓴 책은 한마디로 순진한 초보 유학생의 일기장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주제 선정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 좋아요. 이 세 가지를 화살표로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에너지, 인풋인 뮤즈예요. 난로 앞에서 불을 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따뜻한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서 나가는 최소한의 아웃풋인 말입니다. 사실 내가 만드는 여러 아웃풋으로는 말뿐 아니라 실천, 행동, 과제, 결과물, 수행 프로젝트, 공모전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실체이지만 명확하게 나에게 담겨있는 방향성에 관련된 공헌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뮤즈란 나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데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것보다는 저절로 끌리는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선천적으로 나의 재능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를 동경하는가, 무엇에 강렬히 이끌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의 뮤즈를 예시로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역에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끌리는 거라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샤넬은 모든 여자가 코르셋으로 몸을 속박할 때 편안한 실루엣으로 여성복을 개발했고 가짜 진주를 액세서리로 디자인해서 진짜 진주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런 혁신을 했던 동기는 바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샤넬 본인이 입기 위해서 그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했던 일이 모두를 위한 일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유관순 열사인데요. 3.1운동의 주역에 계시는데 당시 3,000명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었죠.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그런 강한 정신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청소년 시절은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에너지를 어떻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데 쓸 수 있을까 하는 교육적 영감을 얻곤 하죠. 세 번째는 미유로 아야코인데요.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시잖아요. 그녀의 책을 보면 솔직하고 간결한 생각을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나가요. 저는 청소년 때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글뿐 아니라 생각 자체를 솔직하게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됐어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세 분만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볼 건데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제가 파일로 올려드린 자료로 7명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흥분하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여러분의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주제 선정의 세 번째 요소, 공헌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동기부여는 물질적 보상에 있지 않고 무엇인가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일을 더 완성도 있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은 결국 무엇에 공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공헌하고 싶은가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다면 차라리 딱 한 명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다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제 세대가 달라서. 네,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고 한 명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머지 군인들이 구하러 간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구해야 할 라이언 일병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예시를 많이 드렸어요. 여기 예시로 드리는 것,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르셔도 될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네, 이제 주제를 선정했다면 다음에는 장르를 결정하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책이 서점의 어느 코너에 꽂혀있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답해보면 알아요. 장르는 주로 책은 분야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돼요. 쉽죠? 네. 여러 가지 광범위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접근하시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투, 나의 글투를 보통 필체라고 하는데 그 필체가 보송보송한 느낌인지 건조하고 확신 있는 강한 느낌인지 또 주제랑 어떤 방식이 어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프트하게 쓰시려면 스토리텔링이나 소설 방식, 시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건조하게 쓰시려면 자기계발서, 에세이 등의 방법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소프트하게 쓰시려면 문장 자체의 심미적인 부분,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법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건조하게 쓰시려면 기존의 원리, 이론, 사례를 풍부히 넣으면서 문장을 단조롭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스토리텔링 위주의 책을 여태까지 썼고 건조한 필체로는 신문 칼럼을 기고했는데 둘 다 각각 매력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드디어 집필 시작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앉았는데 금방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몰입해서 쓰고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래서 집필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당부는요. 스트레칭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정말 책 쓰다가 잘못하면 골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젊어서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집필의 첫 번째 미션, 목차를 잡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차를 완성하셨다면 이미 책의 전체 50%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작업이죠. 책의 조감도를 그리는 일이니까요. 이제 조감도를 의지하면서 건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베리 중요합니다. 목차를 잡을 때는 주로 몇 부로 나눌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면 좋은데요. 책에 따라서는 몇 부로 나누지 않고 그냥 쭉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책과 어울리는 방식을 취하시면 돼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목차도 한번 참고해서 써보세요. 한 권의 책을 정하세요.
아, 이 책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요. 그러면 목차도 참고해서 따라해도 되고 문체도 많이 모방해보면 점점 더 글이 좋아지게 됩니다. 원래 창작의 첫 번째는 모방부터니까요. 천재적인 작가들도 어릴 때 필사를 많이 했는데 창작의 첫 훈련이 모방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한수연 작가님의 할아버지 손은 약손이라는 책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약간 예스러운 방식으로 문장의 맛을 살린 표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책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책 추천 분위기네요. 목차를 잡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전속력 질주입니다. 하루에 써야 할 분량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첫 문장을 쓰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말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자, 도입부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스토리 중심으로 유머러스하게 잡는 게 좋아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첫 페이지가 재밌어야 완독률이 올라가죠. 필요하다면 라면 스프를 뿌려주셔도 좋아요. MSG를 첨가하라는 거죠. 이야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킹은 그의 저서 유혹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료가 되시나요? 네. 초고는 첫 번째 쓴 원고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재밌을까? 내가 잘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움과 수치심에 뒷덜미를 잡혀요. 그러니까 초고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 필요해요. 마구 쓰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뚝심 있게 쓰는 게 중요해요. 수많은 자교감이랑 이제 전쟁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고를 쓰는 단계의 중간이 될 수도 있겠고 전체 원고를 다 쓴 다음에 할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퇴고를 해야 되죠. 퇴고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신선한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원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도록 텐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감을 하겠다 그 마감 일자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퇴고할 때는 내가 독자라고 상상하고 읽어보면 돼요. 국문학과가 아니라도 잘할 수 있어요. 중복된 내용, 누락된 내용, 잘못된 정보를 골라내는 필터링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고의 흐름이 막혀서 가독성이 뚝뚝 떨어져요. 긴 문장은 짧게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A4 용지에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다 보면 6개월이면 300페이지 정도의 근사한 단행본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멋진 창작자가 되고 멋진 저서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